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충남 온라인 학교에 방문해 주신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과목을 맡고 있는 역사교사 박태길입니다. 네, 어제 첫 수업을 했는데요. 어제는 서서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뉴스 앵커가 된 느낌인데요. 매일 서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앉아서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네, 어제 첫 수업을 하고 나서 주변에서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어제 선생님의 한국사 수업이 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 요즘에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말이 자꾸 떠올라요.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평소 같았으면 학교에 가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교실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선생님이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또 저녁에는 운동하러 가서 운동하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하루의 즐거움이었는데 그게 막 소중하다 이런 건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과거에 그런 생활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요. 아마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급에서 학급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급식실에서 이렇게 왁자지껄 밥을 먹고 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지금은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일들이 정말 소중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요즘에 개인 위생, 손 닦기, 마스크 착용 이런 거 강조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 주시면 곧 우리가 이제 안정된 속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개화기 역사 줄기잡기 오늘 두 번째 서를 읽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여백에 이렇게 넣는 그런 형식으로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는 강화도 조약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화면에 보이듯이 개화정책, 위정척사운동, 이무군란, 갑신정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 어제 강화도 조약을 마무리하면서 수업 마무리에 강화도 조약 얘기하면서 마지막 멘트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온실 속에서 편안하게 있던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허허 들판에 나오게 됐다. 그것도 아무 준비 없이 이 허허 벌판에서 조선이 이제 살 거냐 아니면 쓰러질 거냐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은 그 허허 벌판에서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한 단계 가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요. 어제 우리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세조 정권의 권력 기반으로서 군사와 정치, 업무를 총괄하던 땡땡땡의 기능을 혁파하였다. 네, 댓글로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예,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변사입니다. 비변사의 기능을 혁파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땡땡땡 사건을 구실로 1871년 조선을 침략하여 신미 양요를 일으켜 했다.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네요.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개항을 요구하자 정부는 땡땡땡을 체결하였다. 1876년 연도까지 기억을 내주면 좋다 그랬죠? 예,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도 조약입니다. 예, 자, 이제 어제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한 것 같고요. 자, 오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거기 화면 맨 위 부분을 보면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개화정책이라는 말은 근대화 정책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좀 어렵고 낯선 용어 같은데요. 개화정책? 근대화 정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거기, 그림이 이제 한 장 있어요. 제목은 1차 수신사 김기수 일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마다 모든 바퀴가 있어서 앞차의 바퀴가 구르면 여러 차의 바퀴도 따라 구르게 되는데 천둥 번개처럼 달리고 비바람처럼 날뛰어 1시간에 300~400리를 달린다.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가서 뭔가를 보고 표현한 거야. 뭔가가 뭘까, 얘들아?
뭔 거 같니? 네. 뭘까요? 그렇죠. 기차예요, 기차. 기차. 김기수는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말인 줄 알았어, 말. 그런데 일본에 가니까 기차가 있는 거야, 기차.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참고로 선생님은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기차를 처음 탔어요. 그때 얼마나 진짜 설레었는지.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기차를 보다가 이제 기차를 처음 탄 거거든요. 근데 김기수는 한 번도 기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일본에 가서 처음 기차를 본 거야. 정말 놀랬겠죠. 와, 근대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대 시설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보고 배우고 김기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개화정책의 어떤 여러 내용들이 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줄기잡기라고 그랬죠. 흐름을, 역사는 흐름이에요.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거든요. 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나요? 서구의 문물, 선진 문물, 근대화 문물 받아들여야죠. 그죠? 그걸 개화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개화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어떤 개화의 흐름이 쭉쭉쭉 흘러가고 있을 때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개화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무리가 있었어. 걔네들은 이런 운동을 하거든요. 위정척사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 상황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우리는 이런 층을 보수주의자 이렇게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의 전통적인 성리학적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개화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그러한 운동을 위정척사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정척사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위는 지킬 위자야. 척은 배척하다 이런 뜻이야. 그죠? 그러면 정학, 성리학을 지키고 사악한 학문, 이제 서양의 그런 근대 문물이거든요. 그런 사악한 학문을 배척하겠다. 이게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위정척사 운동은 조금 이따 보고요. 위정척사 운동 말고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또 하나 일어난 게 이거 너무나 유명하지. 이모군란. 이모는 그 연도를 가리키는 그 간지이고요. 군란은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위정척사운동 이모군란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개화운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을 열었으니까 개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보고 와야 개화정책을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 외교 사절단으로 수신사를 보냅니다. 이 수신사는요,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기 전은 통신사라고 불려요. 그러다가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수신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의미는 조선과 일본의 어떤 신뢰를 구축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로 이 외교 사절단을 2번 보내는데 1차는 아까 좀 전에 그림에서 본 김기수가 이제 대표로 가고요. 2차는 김홍집이 2차 수신사의 대표로 일본에 가는데 김홍집이 2차로 일본에 갔다가 중요한 책을 한 권 들고 와요. 그게 뭐냐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야. 이게요, 조금 있다가 위정척사운동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성을 맺거든요. 자, 여기서는 2차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에 가서 뭔가를 보고 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본격적인 개화정책을 펴야죠. 본격적인 개화정책을 펴기 위해서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통리기무아문이야. 이 통이라는 말은 개화정책을 총괄한다는 뜻이야. 개화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 통리기무아문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별기구를 만들어요. 많이 들어봤죠? 신식 군대입니다. 90 군인들 중에서 80명의 정예 병사들을 뽑아. 그리고 걔들은 특별 훈련을 시키고 뭔가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일본인 교관을 데려와서 훈련을 시켜요. 이런 신식 군대 별기군 만들고요. 대신에 90 군대인 5군영은 2군영, 그러니까 5개의 부대였는데 이걸 2개의 부대로 축소시키는 거야.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라는 게 일어나요.
구식 군인들 중에 이 당시 구식 군인들, 5군형에 소속된 군인들은 그 직업 군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군부대가 축소가 되면서 일자를 잃는 그런 구식 군인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사 시찰단 보냅니다. 일본에요. 예, 근대 문물을 그 시찰하기 위해서 조사라는 말은 조선의 선비 이런 뜻이에요. 조선의 선비들을 일본에 보내게 돼요. 아까 수진사 보냈었잖아요. 조사 시찰단은 근대 문물을 시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자,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보냅니다. 예, 그 유학생 40명 정도 뽑아가지고 너네 청나라에 가서 근대 무기 제조법 배워와 해가지고 청나라에 보내는데 우리는 그들을 영선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죠? 네. 네. 예, 이제 보이네요. 어떤 학생들이 여러분들 이거 댓글창에 좀 한국사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야기들 말고 되도록이면 우리 역사와 관련된 변혜윤 학생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댓글을 달아줬고요. 그다음에 전설의 듀공 한국사 이렇게 또 불렀고. 네. 여러분 댓글창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있는데요.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한국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우리 화면으로 와서요. 그 사진 한 장 보이네요. 별기군입니다. 이게 신식 군대래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아이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럼 아이들 막 웃어요. 에이, 저게 무슨 신식 군대예요. 굉장히 군복이 허름해 보여요. 네, 제가 봐도 좀 허름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게 최신의 군복이었는가 봐. 어쨌든 이게 별기군의 모습이었대요. 자, 의정척사운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화 정책에 대해서 양반 유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데요. 이게 좀 복잡하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의정척사운동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면 막 꼬아서 내잖아요. 그럼 막 이 연도 오른쪽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이걸 막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의정척사운동은 큰 방향은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인데 연도마다 살짝 그 핵심 주장이 살짝 달라져요. 자, 60년대 통상 반대 운동입니다. 60년대가 뭐 할 때냐면 흥선 대원군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막 펼 때야. 그죠? 그래서 그러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의정척사 운동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상 반대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70년대가 되면 70년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어?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었잖아. 그 강화도 조약의 핵심이 개항이었잖아. 그래서 개항 반대 운동의 형태로 의정척사 운동이 나타납니다. 자, 개항 반대 운동의 주인공이 있어. 걔가 누구냐면 최익현이야. 여러분들 최익현의 이름까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870년대에 개항 반대 운동을 주도한 인물 누구? 최익현. 그리고 이때 최익현이 개항 반대 운동을 할 때 내세운 논리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외양일체론이라는 거야. 외놈들하고 양놈들은 똑같으니 일본에게도 개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개항 반대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1880년대가 되면 아까 그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양반들을 자극을 해. 아주 강력하게 자극을 해. 그래서 그 책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양반 유생층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이걸 개화 반대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조선 책략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핵심 내용은 미국과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거에 1871년에 미국과 전쟁 한판 했잖아요. 그 신미양요였잖아요. 신묘양요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었는데 미국과 친하게 지내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양반 유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만손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뭐라 그런다? 개화 반대 운동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1890년대가 되면 양반 유생들의 의정척사 운동이 뭘로 이어지냐면 의병운동으로 이어져요. 을미의병, 정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의병운동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의정척사운동이 뭘로 연결되는구나. 의병운동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은 그 양반 유생층들뿐만 아니라 구식 군인들에게서도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별기군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군형으로 축소하면서 구식 군인들 정리하고 들어갔죠. 불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가 그들의 불만을 터뜨리는 사건이 있었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자, 구식 군인들한테 월급을 안 주는 거야. 월급을 줘야 우리 가족들 목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려 1년 이상, 13개월이거든요.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줘요. 막 군인들 월급 주세요, 월급 주세요. 그러다가 드디어 월급 줄 테니까 나와 이래요. 나가서 월급을 받아왔어. 근데 그 당시에는 월급을 쌀로 줬거든요. 집에 와서 이걸 풀었는데 쌀 반, 모래 반이야. 구식 군인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돌아버려요. 그래서 난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게 이모군란입니다. 자, 누구를 먼저 처단을 하냐면 월급을 나눠준, 월급을 주는 그 최고 책임자, 걔가 민겸호거든요. 일단 민겸호한테 가서 민겸호를 처단을 합니다. 민겸호, 명성황후, 민비 느낌 있죠? 같은 집안이에요. 좀 부패한 그런 쪽에 이렇게 당시 그 여흥빈 씨 집안인데 여흥빈 씨가 굉장히 부패한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자, 민겸호 처단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 일본 애들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는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반일 감정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하고 별기군 그 훈련 책임자였던 그 호리모토라고 한 그 인물 처단하고 또 일본 공사관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원군 다시 권력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고 이때 민비는 위험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모군란이야. 성공하는 줄 알았어. 이모군란. 자, 그런데요. 민비가 그 당시에 나는 죽었다고 소문내 이렇게 해놓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충주로 도망을 가요. 충주. 도망가서 꼼꼼히 생각을 한 거야. 민비, 명성황후가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 뛰어난 정치 감각을 국가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써요. 그게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거야. 민비가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은 도와줄 곳은 청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을 해요.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한다? 다른 나라의 군사를 끌어들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명성황후는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인 거야. 청나라 군대 3,000명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구식 군인들의 근거지에다가 포를 사격을 해서요. 쑥대밭을 만들고 이모군란을 싹 평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원군을 인질로 잡아서 청나라로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민비는 다시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다음 상황 예상이 되죠? 그죠? 자, 청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줬어요. 청나라가 뭐 공짜로 우리 도와줬겠습니까? 국제관계는 굉장히 냉정한 겁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와야 돼요. 청나라가 우리한테 뭔가를 줬잖아. 그러면 청나라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 심화의 형태로 나타나요.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고문을 파견을 해. 정치, 외교, 군사 고문을 파견을 해요. 그때 군사 고문으로 누가 오냐면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이 와요. 이 자식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우리 궁궐에서 말 타고 돌아다녀요. 고종을 만나는데 말 타고 만나요. 상상이 됩니까? 경복궁에서 왕을 만나는데 말 타고 만나요. 상상이 안 되죠.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조선의 내정을 깊숙이 간섭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 당시 상황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정말 그 당시 조선의 현실을 굉장히 잘 표현했어.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의 모습.
자,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조선 사람이죠.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사람은 청나라 사람이에요. 청나라 우얀스카이야. 청나라의 우얀스카이가 우리 조선 할아버지의 겨드랑이에 손을 끼고 있죠. 이게 뭐 하는 장면이게요? 간지럼 피는 거야.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 묘사를 했어. 하필이면 할아버지로 묘사를 했냐면, 조선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아주 쇠약한 나라다. 늙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거를 은근히 표현한 거고요. 또 하나, 눈을 보면 맹인이야. 왜 맹인으로 표현한지 아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소율 학생 반갑습니다. 이진환 학생 반갑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모군란의 결과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해요. 그게 뭐냐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이제 청나라가 우리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고 또 하나 통상과 관련된 약속을 강요하는데 그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말이 어려운가요? 이걸 끊어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조청, 조선과 청나라, 상민, 상인이란 뜻이야. 수륙,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하는 약속을 정한 것.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는데 쌤 그럼 조약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조약이라고 표현 안 하고 장정이라고 표현을 했죠. 조약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두 나라가 동등한 관계에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이걸 조약이라고 해. 그런데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에서 약속을 맺으면 그건 장정이라고 그래. 청나라가 상, 조선이 하. 상당히 기분 나쁜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는데요. 핵심 내용은 내지 무역을 허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내륙에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 뭐 할 수 있어?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 예상이 되죠. 자,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일본과도 또 조약을 체결해요. 아까 우리 임무군란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 습격했잖아요. 일본이 관여된단 말이야, 임무군란 때. 그래서 일본과도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제물포 조약이야. 제물포 조약. 제물포는 어디게요? 인천입니다. 인천. 네, 인천. 인천에 조약을 체결하는데 조약의 내용이 또 굉장히 우울해. 그게 뭐냐면 일본 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와요. 당시 일본이 일본 공사관에 있는 우리 일본인들이 일본의 군대가 우리 땅에 처음 들어오는 그 치욕적인 순간.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청나라 군대 아까 들어왔죠? 이제 어느 나라 군대도 들어와. 일본 군대도 들어오는 거야. 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에게도 줘라! 라고 하는 게 최혜국 대우예요. 일본 애들이 왜 요 조항을 넣으려고 했냐면 그 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할 때 청나라한테 내지 무역의 특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누구한테도 달라는 거야. 우리 일본 상인들에게도 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최혜국 대우 규정이 들어간 조일 통상 장정을 맺어요. 자, 조일 통상 장정은 뒤에 경제 파트 가서 설명을 할 때 또 나옵니다. 그때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목을 방송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만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교실에서 수업할 때는 우리 학생들하고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어제 어느 식당에 갔는데 뭐가 맛있었어? 혹시 너 그거 먹어봤니? 그러면 선생님 거기 진짜 맛없어요. 아니면 진짜 맛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요. 동네 이야기도 하고 선생님 사는 동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도 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모군란 이야기 여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어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1884년이에요. 1882년에 이모군란이 터져요. 그리고 2년 있다가 갑신정변이 터지거든요. 자, 갑신정변 들어가겠습니다. 갑신정변,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 이런 뜻이야. 갑신정변은 1884년을 갑신정변이라고, 갑신년이, 84년이 갑신년이에요. 정변은 정치적 변화, 일종의 쿠데타야. 근대 국가 수립을 시도했어. 시도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결과는 실패했지. 그치?
그렇죠? 자, 사진이 보여요. 갑신정변의 주인공들입니다. 당시 최고의 젊은 엘리트들이야. 선생님이요. 얘들 나이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이를 쭉 찾아봤어. 맞춰볼래요? 자, 왼쪽부터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홍영식까지. 자, 이 5명의 인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홍영식. 자, 박영효 몇 살일까요? 박영효? 23살. 23살. 선생님하고 나이가 비스무리해. 그죠? 너무한가? 저 밑에 홍영식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 그럼 서광범, 26살이야. 26살. 서재필. 얘 충격적이야. 서재필, 19살. 우리 스텝쌤도 깜짝 놀랐어요. 19살이에요, 19살. 19살에 조선의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조선을 부강한 근대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뭐 한 겁니까? 쿠데타에 참여를 한 거예요.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1일 텐데 내일 모레면 19살 돼요. 과연 그때 이런 마인드가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정이 이렇게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들이 일으킨 갑신정변 들어가겠습니다. 또 흐름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갑신정변 탁 떼가지고 공부하면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남거든요. 그래서 앞사건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자, 먼저 그 갑신정변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봐야 되거든요. 자, 위에 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 그랬어요? 개화정책, 개화파들에 의해서 개화정책이 막 펴진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개화파들에 의해서 개화정책이 추진이 되다가 이모군란을 거치면서 개화파들이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갈라지냐면 이렇게 갈라져요. 급진개화파, 그리고 온건개화파 이렇게 갈라져요. 자, 조금 전에 그 갑신정변의 주인공들은 어느 쪽 소속이니? 그렇죠. 급진개화파 소속이죠. 개화라고 하는 방향은 같지만 방법이 달라요.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근대화 정책을 모델로 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 일본의 근대화 정책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메이지 유신.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힘이 세져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를 침략하거든요. 자, 온건개화파 쪽은 청나라의 근대화 정책인 양모운동을 모델로 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자. 이게 온건개화파야. 자, 이렇게 갈라졌다. 자, 여기까지 또 이제 알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모군란 볼게요. 이모군란이 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고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림 그려지죠?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에 아까 위안스카이를 비롯한 얘네들 영향력이 세지고 또 관련해서 온건개화파 쪽의 입김도 좀 세지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까? 재정 문제가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돈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급진개화파를 대표했던 김옥균이 어떤 그 제안을 하냐면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옵시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돈을 뭐 찍어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 어쨌든 김옥균이 자신 있게 내가 일본에 가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관을 도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일본에 가요. 그런데 빌려와 못 빌려와? 못 빌려와요. 그래 큰 소리 치고 갔는데 실패한 거야. 그렇지 않아도 급진개화파 입지가 굉장히 축소된 상황이었는데 차관 도입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서 급진개화파 입지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급진개화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근대 국가를 만들 수 없겠어. 뭔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 해서 정변 쿠데타를 기획을 하는 거야. 타이밍도 맞아요. 그 이모군란 때
3,000명의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84년쯤에 1,500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청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서 1,500명의 군대를 빼. 그쵸? 그리고 또 일본 애들한테, 급진교합파가 일본 애들한테 가서, 야, 우리 정변 이런 거 좀 뭐 있는데, 너네 우리 은근하게 도와줄 수 있어? 일본이 오케이 해요. 왜냐하면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의 입지가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또 타이밍, 그 다음에 여러 그림들이 딱 맞아진 거야. 드디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1884년 12월 6일, 양력 12월 6일이래요. 찾아봤거든요. 음력 10월 17일 날 정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정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 지금. 네, 그러면 갑신정변 상황, 제가 빨리 끝나면 빨리 수업을 끝낼게요, 여러분. 네, 그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마지막에 선생님 수업을 평가하는 그 평가지를 받아요. 그러면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은 선생님 좋았어요, 뭐 즐거웠어요, 뭐 이렇게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 수업이 너무 빡빡해요, 좀 시험시험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주야. 그래서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는 오늘은 좀 수업을 조금만 해야지, 뒤에 10분 20분 남겨줘야지 하고 수업에 들어가는데, 막상 또 수업이 시작이 되면 또 내 기분에 취해가지고 꽉 채워요. 항상 그게 반복이 돼. 올해는 제가 좀 여유롭게 이렇게 수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올해 제가 학교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애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반 아이들하고 카톡 방만 만들어 놓고 얼굴도 모르는데 막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속고등학교 2학년 5반 학생들이거든요. 네, 며칠만 기다리면 우리 즐거운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갑신정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1884년 12월 달에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날, 왜 하필이면 12월 6일이었냐면, 그날이요,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열려요. 이게 뭐냐면, 우정국이 요즘으로 말하면 우체국이야. 우체국. 전국의 우편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건축물을 이날 완공하는 날이야. 이게 국가적인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완공하는 날, 뭐 고위 관료들이 다 모이겠죠. 그래서 그때 부패한 세력, 민시 세력, 급진개혁파 입장에서 아주 눈에 가시 같은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사람들 모일 것이고, 그 다음에 급진개혁파의 일부 사람들도 모이겠죠. 그래서 그날 쿠데타를 일으켜서 걔네들 제거하면 아마 급진개혁파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시 세력 제거하고요, 민비와 고종을 인질로 잡아요. 자, 여기까지 성공을 한 거야. 그 다음에 14조 개혁안을 발표를 해요. 자, 이 14개조 개혁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4개조 개혁안을 들여다보면 정변, 쿠데타를 일으킨 이 급진개혁파들이 어떤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설명을 드릴게요. 총 14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개조 개혁안 이렇게 부르고요. 그중에서 핵심만 뽑아놨어. 그 핵심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건 빨간색 칠해놨어.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선생님 1조부터 보겠습니다. 제 1조, 청에 잡혀간 대원군 모셔올 것.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스텝쌤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요? 네. 대원군이요,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그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나서 인질로 대원군을 잡아가요. 와, 우리나라 한때 최고 지도자였는데 얘를 인질로 잡아간 거야. 그래서 이게 급진개혁파 입장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1조에 뭐 넣냐면, 청나라에 잡혀간 대원군 뭐 할 것, 데려올 것. 이거 1조에 딱 받고, 그 다음에 자 13조, 14조 엄청난 주장을 해요. 입헌 군주제로 가자라는 주장을 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는 뭐였어?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했지? 군주제였어요. 군주제.
군주제였는데 이 군주제 가지고는 근대 국가로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대적인 정치 형태인 입헌 군주제로 가자라고 주장을 해요. 입헌 군주제가 뭐냐면 군주가 있긴 있어. 그런데 이 군주는 그냥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해. 이 군주의 권력은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 그리고 국가 운영은 누가 하냐면 전문적인 정치인들에게 맡기는 거야. 오늘날의 어느 나라처럼 영국, 일본처럼. 그게 입헌 군주제예요. 또 하나의 정치 형태가 있다, 얘들아.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야. 우리나라는 공화제야, 공화제. 자, 그럼 쌤이 정치 형태 세 개 얘기했죠? 입헌 군주제, 군주제, 입헌 군주제, 공화제. 이 입헌 군주제를 처음 얘기한 사건이 뭐라고? 갑신정변.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조금 배우잖아요. 그럼 공화제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집단도 나와, 단체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2조 볼게요. 제2조는 신분제 타파. 와, 이것도 입헌 군주제 못지않게 굉장히 엄청난 그런 사건이에요. 신분제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국가가 탄생하는 순간, 고조선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분제가 만들어져요. 2000년 이상 지켜진 게 신분제야. 그런데 이 신분제를 없애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평민들 아니면 노비들이 신분제 혁파하자라고 주장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불합리함 속에 살아왔으니까. 자, 그런데 갑신정변을 일으킨 아까 19살 서재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다 양반 집안에 당시 내노라 하는 집안의 자식들이에요. 신분이 양반이야. 양반 신분을 가진 애들이 지금 양하는 거야. 의미 있죠? 그죠? 의미 있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싹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 조선을 내려놓고 우리 조선을 근대 국가로 만들겠다. 그죠?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입헌 군주제, 신분제 타파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의 일원화. 이것은요, 국가 재정을 좀 투명하게 운영하자 이런 소리예요. 예.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으면서 좀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를 통해서 좀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일원화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주법 개혁. 자, 요거 여러분들 좀 혼란. 앞에 지자가 땅지자인데, 땅지자 들어갔다고 그래서 뭐 토지 제도를 바꿔? 이런 건 아니에요. 토지에서 걷는 세금, 토지세 걷는 방식을 바꾸자라는 게 지주법 개혁이야. 네. 자, 이런 주장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지주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땅을 건드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땅에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세금 걷는 방식을 바꾸자라는 거고, 나중에 땅을 건드리자라고 하는 건 언제 나오냐면, 농민들이 동학 농민운동 때 이 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개조 개혁안이 만들어졌고, 고종이 사인만 하면 돼. 오케이 하면 이제 이 갑신정변은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때도 또 민비강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갑신정변을 뭐라고 불러요? 3.1처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홍영식 그 자리에서 즉사. 김옥균, 서재필, 서왕범, 일본으로 망명. 김옥균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고요. 그래도 서재필하고 서왕범은 미국에 이제 또 유학을 가게 되고, 박영호는 일본에서 살다가 나중에 갑오개혁 때 다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 잘 나가던 그 정말 최고의 젊은 지식인들이 이 쿠데타에 이제 일으켰다가 순간에 다 이제 그들의 어떤 삶이 이렇게 꺾이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이제 그 갑신정변이 끝났고요. 또 청나라가 개입이 됐고, 또 일본도 이렇게 개입이 됐으니까 또 조약을 맺어야죠. 그래서 일본하고는 한성 조약을 체결합니다. 많은 배상금을 일본한테 지불하게 되고요. 자, 중요한 거 텐진 조약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신정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나라하고 일본군하고 약간의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간에 조약을 맺어요. 그게 텐진 조약인데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둘이 만나서
야, 우리 조선에 보낸 군대 일단 빼. 다 빼고 앞으로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는 서로에게 알려주기로 하자라는 약속을 하는데 그게 텐진조약이야. 텐진조약. 여러분 청일전쟁 들어봤죠? 청일전쟁. 그 청일전쟁의 원인이 된 사건이 이 텐진조약이에요.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이제 또 그 조선 조정에서 이게 동학농민운동 SOS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요. 그럼 또 누가 들어오겠어? 소율이 선생님하고 불렀어. 왜 불렀니? 하소율.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 군대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 고기가 우리나라야. 그 우리나라를 잡아먹기 위한 열강의 각축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을 해요. 자, 선생님이 40분 이상 또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자, 오늘은 그 개화정책의 추진부터 갑신정변까지 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압축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역사 줄기를 잡는 수업이거든요. 부족하고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복습하면서 부족한 내용을 채우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공부를 하면 아마 좀 더 공부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여러분 요즘에 손 자주 씻고요. 지금 우리 스태프쌤들 다 마스크 끼고 있거든요. 자, 마스크 끼는 거, 그리고 개인위생 철저 이렇게 해서 건강에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학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잘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1교시입니다. 2시죠? 다음 주 수요일 1교시에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